창의적이려면 말이죠.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다르게 어떻게 생각해요? 혁신해야 됩니다. 혁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혁신을 하려면 많은 걸 알아야 돼요. 다양한 배경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다. 비판적 질문을 해야 된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뇌와 AI의 창의성. 제가 이제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과학 지식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것과 주요 관련이 돼서 이런 공부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용어가 있을 텐데 신경인식론의 관점에서. 그런데 신경인식론이라는 것은 그 뇌라는 의미에서 신경, 그 다음에 이 인식론, 우리의 지식이 무엇인가, 알미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추론하는가, 이런 문제를 고전적으로 철학에서 연구해 왔는데 이런 분야를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전통적으로 연구해왔던 철학자들이 연구해왔던 지식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추론하는가, 이런 문제를 신경의 측면에서 돌아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뇌는 어떻게 창의적이고, 그리고 또 이 뇌를 상당히 흉내내서 만든 그런 것이 AI니까 AI도 과연 창의적일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 공부해오는 방향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지식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처음에 이런 목적으로 제가 철학을 공부한 건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공대 출신입니다. 기계공학 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처음 직업은 기계제도 교사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뭔가 철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먹고 철학과에 들어왔는데 이런 과학 철학이라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가 상당히 저한테 관심을 많이 끌어가지고 이후에 이제 그 과학 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 1900년대에 서양에서는, 유럽에서는 과학 지식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과학 연구를 어떻게 해야 창의적으로 연구가 될 것인가, 또는 과학의 이론이 어떻게 검증된 관찰로부터 정당화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심각하게 논의되어 왔고, 그래서 결국 이걸 잘 연구하면 우리나라도 과학을 더 잘 연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혼자만의 순진한 생각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학원 졸업할 때쯤 알게 됐어요. 철학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결과가 나와 있다는 걸,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걸 괜히. 그런데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서 이제 얘기 나올 거지만 뇌과학으로 철학을 공부해 볼 수 있다라는 제안이 미국에서 있었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 지식이 무엇이냐 그럴 때 저의 관심사는 과학의 개념, 과학 지식의 개념이 무엇인가, 과학의 일반화 또는 이론 또는 가설 자체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걸 밝히면 기계가 이걸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걸 잘 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개념이라는 말 또는 일반화 또는 법칙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법칙이 뭐예요? 그러면 몰라요. 사실 이게 어려워요. 철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궁극적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뇌과학적으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창의적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교육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창의적 교육 방법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런 방법으로 제가 전체적인 결론이 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 전공 분야 이외에 다방면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통섭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전공을 넘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을 뒤에서 이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판적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철학 공부가 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오늘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과학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고전적인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과학하고 철학하고 관계없는 분야 아니야? 과학은 그야말로 자연과학이라면 철학은 인문 분야인데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말이라는 것이 누가 처음에 썼냐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처음 썼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책에 써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학문에 대한 이름으로서 지올로지, 바이올로지, 사이콜로지 이런 이름이 있지만 철학이라는 이름은 특이하게 필로소피인데 그리스 말로 필로와 소피아가 만났는데 소피아는 위스덤이고 필로는 러브이고 그래서 지혜로움을 사랑하는 뜻이다라고 피타고라스가 그랬다. 그러면서 이 여기서 말하는 위스덤이라는 것은 간교함 이런 뜻이 아니라 교활함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어떤 원리 또는 이유 원리와 이유를 아는 그런 것이 바로 위스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이런 세상에 대한 원리는 과학이어지 무슨 철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뭔가 잘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뭔가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는 보통 기술자 그러죠. 이런 사람을 피타고라스가 아티스트라고 한다. 그런 거죠. 아티스트라고. 그런데 잘 못 만들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원리는 잘 알아요. 이런 사람을 사이언티스트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언스도 또 왜 그런지, 사이언스 자체가 왜 그런지를 또 묻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필라소퍼고 피타고라스가 내가 바로 필라소퍼야 라고 최초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아티스트라는 말 보통 이런 말 쓰죠. Art is long, life is short. 그러면 이제 예술은 뭐 길고 뭐 그러는데 여기 그 사람이 히포크라테스가 Art is long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Experiment is uncertain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가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 기술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히포크라테스는 그에게는 의술이죠. 의술은 길고 먼데 인생은 짧고 그다음에 실험은 불확실하고 time is fleeting 시간은 달아나고 있다. 아주 학자로서 절박하게 이렇게 느끼는 느낌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필라소퍼가 제일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철학자 아닌 사람들은 픽 웃을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서 창의적인 그런 어떤 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죠. 비판적 질문이 뭔데? 이거부터. 근데 이 철학책에서 보통 논리학을 공부해 보거나 그럴 때 비판적 질문 자체가 뭔지는 별로 잘 명확하게 얘기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비판적 사고와 논리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에서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교양으로 공부하는 논리학 이게 이제 상당히 비판적 사고에 필요하다는 건 상당히 많이 뭐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렇게 창의적인 사고에 도움이 되나? 그런 걸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먼저 비판적 질문 첫 번째를 저는 이렇게 봐요.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죠. 너의 전제로부터 결론이 나오는지. 예를 들면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인생에서 살아오는데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잘 살고 그래서 내가 이 자식들도 잘 키우고 집안도 이렇게 일으키고 이런 걸 보면 나같이 착하게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 이런 정직한 사람을 도와주는 우주의 기가 분명히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열심히 착하게 살라 이런 얘기로 교훈적으로는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 사람 전제가 뭐예요? 모르는데. 예, 모르는데 있어. 예,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지에 호소하는 논리적 오류라고 논리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쨌든 이 첫 번째 이 논리적 너의 전제로부터 그 결론이 나와 너는 엉터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를 이제 지적하는 거 이런 것이 비판적 질문 1인데 이걸 잘하려면 논리학 공부를 좀 상당히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비판적 질문 두 번째 거는 제가 네가 아는 가장 전제로서 가장 당연하게 너무나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전제 그거 자체를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말의 의미를 알죠? 의미가 뭐예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런 것처럼 궁극적 질문 던지는 거죠. 다 아는 줄 아는데 사실 모르는 거죠. 이런 전제를 던지면 그 기초적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또 먼저 생각했던 것들을 새롭게 생각하게 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시간이 뭐야? 시간도 몰라? 시계 다 볼 줄 아는데 근데 그 시간 자체가 뭐라고? 이렇게 됐을 때 뉴턴은 이 세계에 절대 시간으로서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칸트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경험으로 할 수 있는 데서 시간이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다. 시간은 시간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계를 바라보는 지각의 어떤 형식으로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또 시간이 뭔데? 그리고 다시 물어요. 시간과 공간은 그렇게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얽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시간 공간의 상대성 이론을 내놓게 되죠. 이런 것처럼 다 아는 줄 알지만 궁극적 질문을 던져서 그 전제가 달라지면 다 뒤집어지죠. 그야말로 패러다임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큰 창의성은 바로 두 번째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옛날에 그러면 이런 비판적 질문의 가장 대표적 모습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플라톤 책을 좀 읽고 다녔는데 공대 학생이 그때 이제 있던 얘기를 다 기억 못하지만 대충 이런 얘기예요. 정치인이 여러분 내가 바로 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사람이에요. 나에게 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소크라테스가 찾아다니면서 정의로움이 뭔지 아세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건 너무나도 유명하죠. 다 아는 줄 아는데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이 나에게 소중한 걸 맡겼다가 다시 찾으러 왔을 때 네 거였어. 가져가. 이렇게 돌려주면 정의로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질문이 그것이 정의로움이라면 정직함이죠. 그건 그러면 적국에게 국가 기밀을 다 알려주는 것도 정의로움이겠네요. 그게 정의로움이에요? 아니죠. 논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비판적 질문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 질문은 비판적 질문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서 정치인이 그럼 내가 입장 바꿔볼게 이제. 그래서 내가 조국을 이롭게 하고 적국을 해롭게 하는 게 정의로움이다. 됐지?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또다시 묻는 거죠. 그러면 네 편을 이롭게 하고 네 편이 아니면 이롭지 않게 하겠다는 거냐? 정의로움이 그 정도냐? 이런 게 되죠. 계속해서 이렇게 삐딱하게 질문을 계속 해나가니까 정치인이 나중에 궁지에 몰려서 그럼 네가 얘기해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나는 몰라서 묻는 것이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너와 내가 같으냐? 나는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나서지 않는데 넌 네가 모르는 것도 모르고 함부로 나서고 있지 않냐? 어떻게 너와 내가 똑같으냐? 이러면서 야단을 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상당히 길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잘라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했어요. 비판적 질문이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 질문으로 플라톤이 했던 질문은 이런 거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지만 피타고라스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르치고 그래서 기하학을 가르쳐서 이 사람이 만든 학교, 요즘에 우리도 많이 쓰는 말이죠. 아카데미의 문위에 써붙였다 그러죠.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에 들어오지 마라 라고 했다는 게 유명한 얘기인데 우리 학교는 기하학 가르치는 학교. 자, 땅바닥에 그 당시에 그랬을 거예요. 막대기로 땅바닥에 원을 그리고 자기 지름이 있다고 치자 뭐 그러면서 그렸을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지 않으면 선생님 비두를 그렸잖아요. 그걸 갖고 어떻게 기하학을 해요? 똑바로 그려봐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도형 공부를 합니다. 중학교 수학 시간에 2학년쯤에서 이제 도형을 공부해요. 선생님이 대충 칠판에 원을 그리고 대충 삼각형을 그리고 정삼각형이라고 치자. 그래요. 그러면 비두를 그렸는데요. 정삼각형 아니대요. 이렇게 딴지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과 선생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정삼각형이 상상되고 완벽한 원이 상상되고 완벽한 직선이 상상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은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이런 얘기죠. 그런 지식이 진리인 지식이고 그런 지식을 우리는 어떻게 알았을까? 플라톤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영혼불멸 이런 걸 가지고 지어내는 얘기를 했죠. 이데아의 세계에 우리 영혼이 진리를 받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지어내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죠. 이 원 중에 두 원 중에 A, B 중에 어느 게 더 둥글어요? 딱 봐서 이게 더 둥글죠. 어떻게 알아? 딱 봐서 딱 봐서 알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완전한 원이 뭔지 알기 때문인 거죠. 그 완전한 원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 사람의 질문인 거죠. 사실은 원이라는 개념 지식, 요즘으로 치면 개념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런 거죠.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사람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건 본 적도 없고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원보다 이 원이 더 완전한 원에 가깝네 하고 딱 알아봐요. 자, 그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완전한 원이 이 사람에게는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존재론의 문제가 되는 거죠.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국가는 허구로 우리가 만들었고 돈도 허구로 만들었고 뭐도 허구로 만들었다. 신도 허구로 만들었다. 그러니 그런 것에서 뭔가 진리 같은 것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자. 이런 얘기를 유발 하라리가 책마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서 본인은 철학을 잘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보면 말이죠. 거기만 허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에서 중력이라는 개념, 이거 개념이에요.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엔트로피, 그거 현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 국가는 만져지나요? 안 만져져요. 국가 존재한다고 본단 말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말이죠. 그거 다 개념적인 지식이에요. 유독이 돈만 허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점에서는 그 사람의 얘기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고 어쨌든 이런 질문 때문에 이제 존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 경제, 경영 뭐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봅시다.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 존재의 얘기죠. 우리의 추상적 개념이 세계에 존재한다. 과연 무엇은 존재하고 무엇은 존재하지 않을까? 자기가 이 수학자로서 수는 존재하는 것일까? 생물학자로서 과연 그 자연의 선택은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등등의 질문들을 던지게 될 거예요. 바로 이 철학에서 던지는, 이 사람은 수학에서 던지는, 기하학에서 던지는 질문이었지만 다른 모든 학문에 있어서의 존재론과 인식론에 이 질문은 다 관련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거죠. 수학적 지식, 기하학적 지식, 이런 지식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지식으로서 지식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지식이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이 이제 철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학자들에게 그 이후로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런 거죠. 우리가 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원보다 이 원이 더 둥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도 원이네, 저것도 원이네. 삼각형을 알기 때문에 삼각형을 삼각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공지능 자동차가 주행을 하다가 저건 사람이 엎드린 거야, 저건 노루가 쓰러진 거야, 이런 걸 알아보려면 그것이 그것인지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런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이 뭔가 사물을 구별하려면 추상적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근데 추상적 개념이 뭐예요? 이걸 지금도 풀어야 되는 문제죠.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플라톤의 문제를 지금도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아주 훌륭한 지혜자 아리스토텔레스, 변방 국가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유학 와서 이 사람은 그 아카데미아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 아버지가 의사였고 자기도 생물학에 관심이 많아서 모든 학문을 하는 중에 특별히 생물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계란을 보고 이런 질문을 이 사람이 던져요. 계란에서 코끼리는 왜 나오지 못하는가? 왜 병아리만 나오는가? 이런 거죠. 바보 아니야? 이건 누구든지 알아. 그걸 질문하는 게 철학의 질문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할 때도 학생들에게 이 사람이 이런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엉뚱하고 바보 같은 질문 던져라. 그것이 대단한 질문이다. 그런 질문을 질문 던질 때 주저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토리를 심으면 왜 단풍나무는 못 나오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일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근데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계란은 병아리가 나는 거예요.
모든 뭐뭐는 무엇이다. 모든 S는 P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칭 긍정 명제인데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말해주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법칙을 연구하고 싶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연의 본질을 찾아라. 본질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이 자연의 법칙을 찾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사람의 연구는 거의 관심이 크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이 사람이 했죠.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 관찰을 하고 이 맨다라미 꽃은 붉은 꽃이다. 저것도 붉은 꽃이네. 저것도 붉은 꽃이네. 그것을 많이 모으면 귀납적 일반화를 해서 귀납 추론을 해서 일반화 또는 법칙 또는 가설을 우리가 끄집어낼 겁니다. 그리고 일반화를 알면 모든 맨다라미 꽃은 붉은색이다라고 얻어내게 되면 이것도 맨다라미 씨앗이다. 이걸 심으면 붉은 꽃을 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거나 또는 왜 그런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럴 때 들어가는 이 논리가 귀납 추론과 연역 추론이에요. 오늘날도 쓰는 말이지만 이게 기원전 수백 년 전에 만들어낸 이 사람의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법칙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이랬어요. 통찰력을 발휘해라. 하나마나 소리예요. 그냥 통찰력을 발휘하는 건 잘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구체적인 걸 했어요. 생물학적으로. 뭐냐면 카테고리로 나눠라. 카테고리라는 말도 이때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카테고리로 나눠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산에들에 가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자연책에 써 있어요. 산에들에 가서 잎의 모양이 같은 것과 다른 것을 나눠보세요. 뿌리가 그 모양이 같은 것과 다른 것을 나눠보세요. 어디 장소에 사는 식물인지 알아보세요. 이런 거죠. 그러면 수염뿌리 식물은 습지에 살고요. 뭐 이런 거죠. 긴뿌리 식물은 산에 있고. 그 초등학교 3학년 그 자연책에 나온 거는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에요. 그걸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 그렇다는 걸 알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일반화.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본성을 몇 가지로 또 나누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뭔가 예측을 하려면 인공지능이 뭔가 설명을 하려면 그 가설 또는 일반화 또는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일반화가 뭡니까? 법칙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돼요. 자, 그런 얘기를 제가 해볼 것이고 여기서 이 두 사람 얘기를 제가 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철학자들은 뭐냐면 궁극적 질문을 던져서 그래서 비판적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잠깐 또 그 고대 사람 한 사람 더 얘기하자면 유클리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 책 하나가 남았다 그래요. 기하학 원론. 기하학 책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공준과 기하학에 자명한 공준 원리가 그 다음에 계산규칙 공리와 용어의 정의와 그로부터 정리를 이끌어내고 그로부터 나머지의 모든 기하학 지식을 증명하는 식의 체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공리적 체계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이거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는 거죠. 공준이라는 건 기하학에 적용되는 자명한 원리들이에요. 예를 들면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 직선 오직 하나만 긋는다. 나는 잘 그리면 두 개 그어지는데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필연적 참이라고 그래요. 그 자체로 아닐 수 없는 거,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두 점을 평행된 직선을 연장하면 끝내 안 만난다. 뭐 이런 거. 실제로 연장해본 사람이 없어도 안 그럴 수 없다. 이런 거죠. 자, 이런 원리와 그 다음에 이제 계산 규칙이에요. 같은 것끼리 같다. 같은 것에 같은 만큼씩 더하면 나머지 합은 같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계산 규칙과 그 다음에 용어 정의예요. 용어 정의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개만 골랐어요. 점이란 부분이 없는 거예요. 직선이란 폭이 없는 길이에요. 칠판에 서원을 그리면 그건 면이에요. 두께가 있어서 두께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되는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정의로부터
그러면서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정리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A와 B 사이의 직선 오직 하나 긋는다라는 원리로부터 한 점을 중심으로 원을 하나 그릴 수 있다라는 공질이 있어요. 원을 그릴 수 있다. 평행되지 않는 건 만나죠. 정의에 의해서 이 같은 원이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니까 AB와 AC의 길이가 같죠.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을 할 수 있죠. 이건 상상만 해도 안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이것을 내가 잘 재보니까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측정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다는 점에서 이것을 선험적 진리다라고 철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로 이렇게 엄밀한 증명하고 이렇게 진리를 밝히는 학문이다라는 걸 보여준 것을 제일 보고서 감동을 받아서 열심히 따라한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제 나도 철학을 그렇게 해야 돼.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걸 찾아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설명해야 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의심해서 의심할 수 없는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의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만 확실한 거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로 든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데카르트 철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바로 뉴턴입니다.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 있다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했다. 이런 얘기는 뭐 오늘 얘기를 읽어보니까 국회의원, 당시에 국회의원 어떤 사람이 국회에서 이 뉴턴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의회에서 이렇게 뭐 지어내는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거의 정설처럼 사과나무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했다. 이 사람이 이제 전염병이 걸려서 런던에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그 고향 시골로다가 피신행 갔죠. 거기서 다 체계화 시켰다는 거예요, 이 학문들을. 그런데 이 뉴턴의 책 중에서 중요한 책,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게 뉴턴 역학책이고요. 또 광학이라는 게 이제 빛의 운동에 관한 책인데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렇게 말하는 게 보여요. 뭐냐면 후학들이요, 당신이 학문을 연구해서 학문을 설명하려거든 나와 같은 체계로 설명하시오. 그래서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는 그 체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 체계는 유클리드 이야기의 체계예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 광학에서 후학들이요, 나와 같이 여러분들이 연구하려던 분야가 있다면 나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세요. 그 방법론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고대 학문의 방법론, 귀납추론, 연역추론 이런 걸 연구했던 것처럼 뉴턴도 학문의 방법론 이런 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학문을 보면서 걔들은 정신 문명은 별거야. 이 물질 문명만 좀 잘났지.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물질 문명의 발달에 얼마나 대단한 정신 문명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간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러므로 날 따라 해봐라. 내가 가장 여러분들 따라할 수 있게 이렇게 좋은 모델을 보여줄게. 이게 뭐예요? 가장 좋은 범례,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토마스 쿤이 뉴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 모습을 보여준 거죠. 학문의 체계, 학문의 연구 방법.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만 잠깐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에. 이 책에서 이렇게 나는 철학의 수학적 원리로 제안한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걸 철학책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계를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유클리드 기하게. 그래서 데피니션, 정의를 먼저 질량이란 운동량이란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법칙, 뉴턴의 세 법칙은 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계산 규칙 5가지 2개만 보여줬어요. 이 힘과 이 힘의 합은 이 힘과 같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케플러의 제2법칙. 케플러가 타원 궤도로 돈다. 이게 이제 제1법칙이고 제2법칙은 타원 궤도로 도는데 요 시간당 그리는 면적이 같게 그린다. 이게 각속도가 같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가면서 설명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B에서 C로 갔다고 친다면 여기서 중력으로 끌어당긴다면 그리고 요게 직각이라고 친다면 밑변은 공통이고 직각으로 이렇게 되니까 높이는 같고 그러니까 그 면적이 같아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은 설명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 설명을 증명을 해가면서 그래서 케플러의 제2법칙이 맞다.
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인 거죠. 뉴턴이 이런 점에서 더욱더 훌륭한 거죠. 과연 내 지식이 맞아? 진짜 이건 지식이 진리일까? 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질문 던지면서 하는 것이 시간이 뭔데, 공간이 뭔데. 자, 뉴턴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1초에 1m씩 간다면, 그런 거죠. 이 세계에 10초에 10m를 가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가려면 이 세계에 눈금이 없어요. 눈금이 있는 것처럼 정확한 간격의 세계가 놓여 있다라는 거죠. 있어야 돼요. 무한히 뻗어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시간이 항상 균일한 간격으로 흘러야 돼요. 만약에 처음에 째깍 가다가 조금 있다 째깍 가다가 그 다음에 조금 있다 째깍 이렇게 가면 내 계산대로 안 맞을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조금씩 달라지면 말이죠. 그렇죠? 시간은 균일한 간격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presuppose 해야 된다. 나는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을 전제한다. 칸트는 말도 안 돼. 이 경험되는 시간이 이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라면 경험되는 지식으로부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완벽한 시간 공간의 균일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 그것은 우리의 형식으로서 있어야 돼. 그래서 세계를 보기만 하면 우리가 볼 때 하나, 둘, 셋, 넷, 째깍 시간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눈을 감고도 째깍 순서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눈을 감고도 머릿속에서 원을 그리고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간 공간이 사고의 형식으로 있는 거야. 이게 지각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뉴턴 역학도 그렇게 연구한 거라 진리야. 이렇게 이제 칸트는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철학적 반성도 보여줘요. 내가 이 세계에서 경험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주 완벽한 논증을 주지는 못하지만 진리를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관찰과 실험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 사람이 철학적인 이런 얘기도 해서 제가 한마디 소개를 했어요. 자, 뉴턴 역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 시간과 철학과 과학은 전혀 상관이 없다 하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칸트는 뉴턴을 위한 철학책을 썼어요. 그것이 바로 순수이성 비판이죠. 그래서 이제 뉴턴 저술을 열심히 공부하고 뉴턴 역학을 공부하는데 휴미라는 사람이 데이비드 휴미라는 영국의 학자가 우리 지식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하나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참거짓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경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지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공은 둥글다와 같은 문장은 이 공은 둥근 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둥글지 않으면 공이라고 안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식은 그 자체로 참이지만 논리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지식을 주지 못해요. 이 공은 흰색이다. 이 공은 노란색이다. 그러면 노란색이라는 말은 봐야 돼요. 비로소 봐야 된다는 점에서 그 지식은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참고 지식이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연적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식을 두 가지로 구분했으면서 우리 과학 지식은 상당히 이 후험적 이런 경험적 지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 지식은 좀 믿음이다 그렇게 진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쪽에 이야기를 휴미했어요. 여기서 휴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칸트 얘기를 할 건데 칸트가 생각할 때 그러면 뉴턴 역학은 어디에 속하느냐? 뉴턴 역학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이게 뭐냐면 칸트의 용어입니다. 사고만으로 선험적으로 분석 판단은 주어 개념 속에 수로 개념이 포함된 거고 종합 판단은 주어 개념 속에 수로 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거. 그래서 지식이 확장되는 지식인데 그래서 이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것은 사고만으로 이성적 사고만으로 틀릴 수 없는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얻는데 그것이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틀릴 수 없는 지식을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진리로 본 거죠. 그래서 수학과 기하 뉴턴 역학이 진리다. 자기 철학도 그렇다. 그런데 제가 이건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철학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비로소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뉴턴하고 차별돼. 왜냐하면 뉴턴은 그렇게 연구를 해서 과학을 했지만 그것이 왜 그런지는 뉴턴은 몰라. 나는 알지만. 그래서 나는 이게 선험적 연구라는 거야. 나는 철학은 경험적 연구하고는 다른 거야.
철학은 선험적으로 해야 돼. 이 전통 때문에 서양에서 철학은 다 경험적으로 하는 것과 관계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뇌과학으로 철학을 연구한다는 그거는 철학의 원래 방향이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래서 이제 철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는 저 같은 사람들은 아웃사이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쓸데없는 거야. 거긴 희망이 없어. 이런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칸트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어디서? 과학자들이. 그래서 가우스라든가 리만 이런 사람들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내놔요. 완전한 원에서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 직선은 몇 개 그려요? 무한히 많이 그려질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 직선 오직 하나다가 틀려요. 자,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우주 공간이 휘어진 비유클리드 기하학 공간이 존재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뉴턴 역학은 틀렸어. 시간 공간도 틀렸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뉴턴 역학이 틀렸다는 걸 얘기했죠. 괴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수학의 불완전성 틀렸어요. 이론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불완전성 정리를 내놔서 수학 체계가 완전한 체계가 아닙니다. 자기 체계가 옳다는 것 스스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내놨어요. 자, 그러니까 칸트가 생각했던 선험적 종합 판단, 수학과 유클리드 기하학과 그다음에 뭐였어요? 뉴턴 역학. 이런 것들이 틀렸다는 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학자들, 과학자들이 해준 거예요. 철학이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누가 하냐면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이젠베르크가 저기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묻고 싶어요. 한국의 물리학자 중에 선험적 종합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 책에서 읽다가 보면 우리나라 물리학자 중에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라는 거죠. 거의 많이 모를 거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참 문제예요. 그들은 이걸 알고 철학을 알고 과학을 연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수학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 궁극적 질문을 던진 사람으로서 프레게를 얘기해 봅니다. 프레게가 이런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A 이퀄 B가 어떻게 가능하냐? Y 이퀄 AX 플러스 B 뭐 이런 함수를 쓴다면 좌변과 우변을 가장 단순화시킨다면 A 이퀄 B예요. 자, 그러면 A는 B가 아니라서 A라고 썼어요. B는 A가 아니라서 B라고 썼어요. 근데 같대. 이게 같을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같지 않아서 A, B로 따르게 썼는데 그럼 같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A 이퀄 A라고 써야지.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게중심 여기서 AE와 BF의 교차점은 CD와 AE의 교차점과 같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 두 개의 표현 모와 모의 교차점 모와 모의 교차점이라는 표현이 다르죠. 자, 그 표현이 다르면 그 표현의 의미가 다르다. 그러나 그것이 가리키는 지점이 같기 때문에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word 단어가 있다면 말이 있다면 그 말의 의미, meaning이 있고 그 말이 가리키는 지시체, 대상이 있다. 자, 언어학의 시작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언어학 연구가 수학자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이런 연구도 했어요. 우리 언어를 수학적으로 기호로 바꿔서 계산하면 수학처럼 엄밀한 추론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수학자가 이런 것을 꿈꿨는데 이것에 활딱 반해버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러셀이 온디노팅이라는 그 지시에 대해서라는 논문에서 1905년도예요. 1905년도가 기적의 해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논문 한 해 몇 개를 써는 상대성 이론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몇 개 논문을 냈죠. 자, 그 해인데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더 발전시켜서 또 이제 책도 쓰고 그랬어요. 과연 의미는 어디서 오는가? 분명히 의미와 대상은 다르다고 프레게는 그랬는데 그건 말이 안 돼. 우리가 어릴 때 언어를 어떻게 배우느냐? 코끼리, 호랑이 가리키면서 배우잖아. 코끼리 의미는 어디서 와요? 코끼리 대상에서 오는 거지. 병아리 의미는 병아리 대상에서 오는 거지. 의미와 대상이 다르다고? 의미는 대상이야. 대상에서 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생각하면서 이걸 개진해 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논리 언어다. and or not. and가 가리키는 건 없어요. 그리고가 가리키는 건 없어요. 그러면서 if then까지 4개의 연결사만 있으면 모든 언어를 다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언어를 계산하는 그 기호를 바꾸는 방법, 프레게가 시도했던 거를 완성을 시켜서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유류는 all mammals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A자 거꾸로예요.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쉬운 거예요. X가 M이라면 X는 R이라. 이 문장은 하나 문장이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 잘 따져보면 분석해보면 그러면 이거는 사실 두 개의 문장의 결합이라고 봐야 된다. 가운 문장이라고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언어 분석 철학입니다. 이제 1900년대에 풍미했던 언어 분석 철학. 이게 바로 뭐냐면 언어를 잘 따져보면 숨은 의미까지를 밝혀내서 연구하면 철학을 다시 새롭게 연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언어를 계산하는 거를 바꿨어요. Some mammals는 이게 이렇게 바꿔요. 여기는 if then이지만 여기는 that and예요. X가 M의 성질도 갖고 R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exist 이자 거꾸로예요. 그래서 존재한다. 이건 가언적이고 이건 존재한다요. 왜냐면 이게 전칭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기호를 바꾸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면서 이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기호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지고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추론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논리학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러셀이 버트런트 러셀이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러셀 밑에서 아주 훌륭한 제자, 항상 제자가 훌륭하려면 선생 얘기가 틀렸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플라톤도 이제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 틀렸어 이름으로써 이제 새로운 훌륭한 제자가 된 것처럼 비트겐슈타인도 오스트리아에서 영국으로 유학 와서 선생만 틀렸어. 그러면서 새롭게 이 사람이 연구해서 쓴 책이 트락타투스 논리철학 논고. 한 권도 당시에는 안 팔렸는데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돼버린 책인데 이게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 이런 거로 됐어요. 번호 쓰여주듯이 1번 그리고 1번과 같이 관련되는 거 보면 1.1번 또 거기에 관련되면 1.11번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메모하듯이 써서 정리된 책입니다. 쬐끄만 문고판 같은 건데 자,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세계는 경우들의 전부다. 사물이 아닌 사실들의 전체다. 이런 거를 철학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애써 읽으시려고 그러면 참 황당해서 저는 읽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보단 이렇게 해설서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세계는 펜 그리면 펜이 존재하는 거고 펜을 보는 것 같지만 우리 인식의 단위는 손 위에 있는 펜이라는 팩트를 본다는 거예요. 사실을 기본 단위로 봐야지 펜의 사물을 기본 단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식의 기본 단위를. 그러니까 문장으로 기본 단위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계산도 사물과 사물의 관계로 계산하지 말고 문장과 문장의 관계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명제로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명제 논리로 진리 함수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어떻게 계산이 가능한지는 고등학교 2학년 책에 나오는 수학책에 나오는 이런 겁니다. 명제 논리. 이게 비트겐슈타인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and, or, not, 뭐 if, then 그래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if, p, then, q는 not, p, or, q하고 논리적 동체예요. 무슨 얘기냐면 if, then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예요? and, or, not 세 개만 있으면 모두 계산이 가능하다. 컴퓨터의 반도체 기본 소자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진공관으로 시작할 때 and, or, not 이 세 개의 소자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도 철학이 과학과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컴퓨터를 처음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철학책을 열심히 공부했겠죠. 자, 이런 책, 여기 이제 나오는 이름들이 제 초등학교 동창들이나 제가 아는 사람들 이름을 조금씩 바꿔서 했어요. 후성이는 사실 호성인데, 후성이라고 했고, 뭐, 이제, 안홍원대 이제 하여간 제가 바꿔서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누가 동창회장이 된다라는 건데 호성이가 동창회장을 오래 했어요. 제 동창들 중에서. 근데 이 동창회장이 이거로부터 이게 된다 그러는 걸 우리가 이 일반 언어로 보면 일상 언어로 보면 추론이 안 돼요. 거의 뭐 이건 머리가 복잡해요. 이걸 기호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집니다. 이걸 계산으로 바꾸면 이렇게 계산이 돼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는 심플한데 제가 여기서 역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가 나오게 되는 얘기죠. 튜링이 컴퓨터에 대한 이거 이론을 얘기했는데, 인공지능의, 요즘의 인공지능. 이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1936년도 논문인데, 계산 가능한 수에 대해서라는 이 논문은 사실 여기에 철학 논문이에요, 사실. 철학 논문.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 연구의 처음 논문이 철학 논문이다라는 거를 이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잖아요. 예, 되게 컴퓨터를 하시는 분도 모르고 철학하는 분들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진짜 컴퓨터를 못 만들고 있을 때 미국에서 이제 자기가 유학을 갔다가 왔어요. 근데 미국의 지도교수가 폰 노이만이었어요. 폰 노이만이 그런 제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미국에서 이미 1945년도 6년도에 최초의 그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이 사람은 돌아와서 암호 푸는 건 열심히 해서 전쟁을 이기는데 기여했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게이였죠.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경찰이 잡아가지고 그래서 수사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사살했죠. 사과에다가 청산가리를 주사해서 사과를 한 입 깨물고 그래서 깨물어 먹고 죽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회사의 로고가 사과에 한 입 깨물어 먹은 그런 로고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회사는 그렇다. 이게 튜링을 상징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얘기인데, 우린 그러지 않았어. 오너가 사과를 좋아해서 그랬어. 뭐 그러는데 왜 한 입 깨물었는지. 또 때로는 말이죠, 사과에다가 무지개 무늬를 색깔로 이렇게 해요. 그게 바로 게이를 상징하는, 동성애자 상징하는 표시인데, 약간 누구도 솔직히 얘기는 안 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제발 이건 진짜 이 지능의 이런 기계가 될 거예요. 지능을 갖고 있는 기계가 될 거예요. 하는 논문을 냅니다. 이게 어디다 냈어요? 이게 버트란트 러셀이 1905년도에 냈던 논문과 똑같아요. 마인드의 철학 전문 학술지예요. 그래서 여기다 실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적 기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합니다. 이 지적 기계가 되는데 이 원리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계산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테이프에다가 숫자를 1, 0, 1, 0, 0, 1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를 적었다 지웠다 적었다 지웠다만 하면 모든 계산을 다 할 수 있고, 인간처럼 지적일 수 있고, 인간처럼 언어도 배울 수 있고, 이런 얘기예요. 컴퓨터의 기본 계산이라는 건 사실 메모리에다 썼다 지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의 속도가 증가되지 않는데 CPU 속도보다도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속도가 상당히 한계가 된다는 얘기는 요즘에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죠. 사실 계산은, 컴퓨테이션은 사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지적 인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 사람 답답해서 논문으로 50년도 논문에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 이제 이 사람 영화로도 나왔죠. 자, 컴퓨터와 여기 사람이 있어요. 칸나기가 있어요. 질문을 던지면 이쪽에서 답이 나오고 이쪽에서 답이 나와요. 뭐라고 답이 나오는 걸 보고 여기도 사람이고 여기도 사람이야 라고 이 사람을 속일 수 있으면, 그걸 사람을 속일 정도면 지적이지 않아? 이게 이제 사람이 단순한 얘기죠. 야, 그거 갖고 말도 안 돼. 그런 게 요즘에 얘기하지만, 요즘에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상담하는 챗GPT 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상담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거야 이러면서 상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질문 던지고, 그래 나 우울해 뭐 그러면서 얘기를 던지고 위로 말 듣고 이러면서 상담할 것 같아요. 자, 이 튜링 테스트가 그런 개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논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도 해요. 기계가 생각할 수 없다라고, 결코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야. 9가지를 자기가 가상으로 뽑아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논파합니다. 다 이거 틀렸다. 그러므로 내 말이 맞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이런 얘기를 써요. 의식을 고려했을 때 의식을 갖는 거, 이거는 의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쓰거나 읽는 건 하지 못할 거야, 기계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컴퓨터로 이 철학적으로 볼 때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에 빠진 거야. 자기가 질문할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야. 대답해야 될 걸 질문해서 대답을 얻어야 될 결론을 가정하고 전제하고 있어. 이런 전문적 용어를 쓴단 말이죠.
이 우리나라 이 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이 별로 컴퓨터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럽니다. 이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논파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기계가 마침내 순수 지적 분야도 인간과 경쟁하게 될 거다. 1950년도 논문이에요. 그러면서 어디서 가능할까? 체스도기가 가능할 거다. 이 사람은 아마 바둑도 알았으면 알파고 얘기 꺼냈을 거예요. 고우도 했을 거다. 이렇게. 그러면서 영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게 될 거다. 됐죠? 그러면서 학습할 수 있을 거다.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린이처럼 교육을 시킬 수 있을 거다. 하고 있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 썼어요? 나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왜? 나는 철학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논문 철학적으로 논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공지능 연구하는 자가 처음에 철학적으로 연구해서 나온 거다. 철학이 불필요하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이제 만든 사람이 지도교수, 폰 노이만과 어마어마한 기술진이 붙어서 다 달라붙어서 이제 엄청나게 노력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걸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하니까 실리먼의 이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이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꼭 하고 싶었는데 암에 걸렸어요. 골수암이 왔습니다. 척추에 이제 암이 뻗어가기 시작했어요. 걸을 수가 없고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죽어가면서 이 책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씁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 책을 내가 출판 못 보고 죽을 거다라는 걸 알고 강연도 못 할 거다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걸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시작은 강연에는 원고를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쓰기 시작했던 건데 문고판 같은 거를 나중에 이제 부인이 이제 출판을 하고 나중에 이제 처칠랜드 부부가 에디션을 해서 서문을 쓰고 그래서 또 출판이 또 되고 그랬는데 여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경과학자가 아니다. 그렇지만 수학자다. 그런데 신경계를 수학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신경계에 대한 그 깊은 수학적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상당히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의 정신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요거는 이제 요즘에 딥러닝이 어떻게 학습하는지의 학습 규칙에 수식을 좀 공부하면 요즘에 저 공부하는 중인데 공부 모임에서 그 공부해 보면 이제 그게 우리 정신의 그 사고를 어떻게 수리로 풀어가는지가 이제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책 안에서 컴퓨터가 뇌를 이제 이 책이 더 컴퓨터 앤 더 브레인이잖아요. 앞부분이 절반이 자기가 만든 컴퓨터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뇌에 대한 해설이에요.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경계를 닮은 뇌를 닮은 컴퓨터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병렬 처리로 하면 이 여러 개가 가기 때문에 신호가 갈 때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그래도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래서 병렬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간 언어는 논리적 필연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맨 아래줄 보면 우리 중증신경계는 우리의 논리학과 같은 그런 식 구조가 아니고 우리의 언어와 아니다. 언어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요. 요즘 챗GPT가 뭐예요? 언어와 언어와의 관계를 확률로 계산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하죠.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옛날에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뒤에서 다시 할 건데. 자, 이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철학자가 뭐냐면 콰인이라는 하버드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논문이 무지하게 어려운 논문이 두 개, 논문 많이 썼지만 다 어렵지만 특히 이제 유명한 논문이 두 가지예요. 경험주의의 두 도구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연화된 인식론. 첫 번째 이 논문에서는 경험주의 두 도구마 이 논문에서는 뭐냐면 사고만으로 틀릴 수 없는 진리를 찾을 수 있었다라는 과거식의 사고를 깨부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고도 우리는 배경 지식에 의존해. 그러면 내가 배경 지식을 더 풍부하게 가지면
내 사고에서 나오는 순수한 논리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만으로 선언적으로 진리를 밝힐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관찰이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문장으로 적을 수 있어 라는 식의 비트겐슈타인 생각 틀렸어. 그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관찰도 배경 지식의 이론에 의존해. 내 가설에 의존해서 관찰하기 때문에 관찰은 이론 의존적이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전통적인 철학을 다 깨우셔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연화된 인식론에서 이 철학자도 내가 어떤 풍부한 배경 지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자들도 과학을 공부해야 돼. 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세계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철학 자체를 아예 과학적으로 연구해도 되는 거야. 이게 자연주의 철학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 책이 이 논문의 시작을 괴델 연구로부터 여기 뭐예요? 괴델 있죠.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은 다 공부한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철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자. 이 논문을 제가 석사 때 읽으면서 바로 이거로 가야 돼. 예. 그런데 철학이 어떻게 창의적 연구를 그러니까 과학의 이론을 증거로부터 어떻게 정당화시키는가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걸 한편으로 철학적으로 연구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길이 있어 라는 걸 보고 이쪽으로 근데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은 홀리즘이라 그래요. 전체론 그러는데 뭐냐면 이 분필 그러면 분필 그래서 분필의 의미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필의 의미를 알려면 거기에 분필 말고 지우개도 알아야 돼요. 분필 그리고 뭐예요? 칠판도 알아야 돼요. 분필 그리고 뭐예요? 학교도 알아야 돼요. 공부도 알아야 되고 이런 등등의 배경 지식이 네트워크처럼 얽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지식은 다른 지식들과 네트워크를 그래서 이 사람의 의미로는 버트란트 러셀의 철학을 깨는 거죠. 그래서 대상으로부터 바로 직접 의미를 아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은 배경 믿음들과 네트워크돼서 언어의 의미를 아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의성에 대한 연구를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여러 나와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세계적으로 이 교육학자로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다중지능이라는 걸 펼쳐낸 아주 훌륭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마도 제 생각엔 거의 인생 말년에 진짜 아주 내가 진짜 대단한 책을 하나 쓰고 싶어서 그게 바로 창의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두툼한 책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두껍게. 근데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모르겠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이고 대신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창조적인 인물의 신경계 구조 이런 거를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걸 누가 연구할 거다. 자,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아인슈타인 뇌를 그 의사가 빼돌렸다는 건 다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뇌를 여러 학자들에게 나눠줘서 그 뇌 조직을 연구했는데 별로 뭐 특별한 게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 뇌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식의 뇌 조직에 대한 연구로서 뭔가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콰인 때문에 아까 자연화된 인식론이라는 논문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했어요. 저도 그 논문 때문에 봤더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 사람 책을 좀 여러 번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식이 뭔지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고 지식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혁명적 시점에 와 있다. 그러면 지식을 구현하는 기계도 다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얘기 나오게 되는 것은 뇌과학적인 배경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시냅스라는 것에 대한 연구를 했던 학자 있고, 그 다음에 바다 달팽이에서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을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여기 이제 바다 달팽이 이런데
이걸 갖다가 물총으로 찍 쏘면 말이죠. 이렇게 더듬이 나왔다가 착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움직이다 칙 쏘면 물로 쏘는 거예요. 물로 주사바늘 칙 이렇게. 그러면 놀래서 쑥 들어가고 이 더듬이가 쑥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몇 번 이걸 하면은 말이죠. 습성화, 헤비추에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칙 쏴도 상관없어. 막 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주사바늘 쇠꼬챙이로 여기 꽁지를 콕 찍으면 여기 쑥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 또 나오면 또 콱 찌르고. 그래서 몇 번 하면 여기가 강화가 돼요. 민감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자, 이놈의 동물이 신경계가 복잡한 게 아니죠. 신경계의 시냅스의 강도를 더 강하게 약하게 강도 조절만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으로서 뉴런에 대한 연구가 일어나서 이거 공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1940년도에 이런 연구가 일어났는데 여기 외부에서 신호가 오면 여기 시냅스의 강도가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신호와 시냅스 강도 총합이 얼마가 되면 격발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격발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작용하더라.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쌍이 돼가지고 뭔가 학습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신호가 병렬로 들어가서 이렇게 처리되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런 건 연구를 이제 생물학자가 이런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걸 모방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공학적으로 해석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이런 거예요. A, B, C, D가 들어가면 X, Y, G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 뇌신경계는 이런 계산기다. 다시 말해서 숫자 4개의 조합을 숫자 3개의 조합으로 바꾸는 행렬 변환 장치. 트랜스포머다라는 거예요. 벡터 행렬 4개 숫자의 벡터에서 벡터로 바꾸는 트랜스포머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인데 여기 이 입력 정보를 출력 정보를 이렇게 변환시키는 거는 여기에 이제 시냅스의 강도인데 시냅스의 강도의 변화 그리고 결론이 나오면 다시 입력으로 돌려서 또 약간씩 수정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에서 메모리는 어디 있느냐면 P, Q, R의 웨이트 강도 차이가 메모리다라는 거예요. 언어적이지 않고 언어적인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기는 어디 있느냐? 프로세서 어디냐? P, Q, R의 웨이트 강도 자체가 계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아까 폰노에만 컴퓨터에서 보면 메모리가 있고 CPU가 있지만 여기 메모리, CPU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 뇌에는. 보조기억 장치 이런 거 없는 거죠. 기억이 곧 계산 처리 장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보면 우리 뇌신경세포는 처리 속도가 느린데 뭘 보자마자 들어오면은 이미 갖고 있는 배경 지식, 이론, 가설 이걸 거치면서 나오니까 그거 뭐네? 그리고 딱 저건 뭐 어떤 원리야? 그리고 딱 한 번에 딱 드는 거예요. 자동차 고치는 정비사가 배기가스의 엔진 소리를 딱 듣자마자 또는 연기나 뭐 이런 걸 딱 보자마자 저건 뭐가 고장난 거야. 어디 뜯어봐. 뭐 이렇게 탁 한단 말이죠. 이럴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지식이 담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이 컴퓨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말이죠. 콰인이 얘기하는 우리 지식은 배경 지식의 그물망에 얽혀 있다라는 의존한다라는 그런 얘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관찰한 자료가 들어오면 그 배경에 의존해서 뭐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배경 지식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없느냐? 무지개 색깔은 몇 가지예요? 7가지죠. 뉴턴이 5가지를 발견했대요. 근데 럭키 세븐에이드에 2가지를 애써 더 집어넣어서 7가지를 정했대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서 무지개를 보면 애써 7가지를 이렇게 세요. 우리 조상님들은 5색 영롱한 무지갯빛 그랬어요. 5가지를 애써 셌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배경 지식이 뭐냐에 따라서 아주 단순한 관찰조차도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런 신경망에서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원리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처칠랜드 책에서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개냐 고양이냐 옛날 컴퓨터는 잘 구별을 못하는데 요즘엔 잘 구별하죠.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합니다. 자, 입력 정보가 들어가서 여기 신경세포 5개예요.
아주 단순한 구조로다가 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입력 정보가 들어가고 이건 출력으로 개다, 고양이다 판단하는 거니까 학습이 일어나는 것은 요 두 개의 유닛의 웨이트 강도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반응한 정도, 이것이 반응한 정도를 X축, Y축으로 그렸을 때 반응한 정도가 얼마이면 고양이, 얼마이면 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기울기를 바꾸는 거예요. 초기에 인공지능 연구는 그렇게 연구된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이렇게 바꾸면 그 자료를 나눌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이걸 구분하게 했는데 이걸 더 이해하기 쉽게 처치랜들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냐면 외부의 신호 X 여기 N3, N4가 반응한 정도가 X축, Y축이라고 할 때 여기서 학습이 안 되면 아무데나 찍혀요. 그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학습하면 여기서 조금씩 밀치기를 해요. 여기서 웨이트 값을 조금씩 바꿔요. 그렇게 바꾸면 한쪽으로 모여서 개와 고양이를 바꿔주면 개, 고양이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걸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모는 종이로 모여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모는 종이를 구기는 것과 같다. 모는 종이를 응축시키는 것 같다. 모는 종이를 구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그릇에 웅덩이를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냅스의 그 신경세포에 여기에 그 웨이트 강도를 바꿔주는 것을 기본 규정으로다 여기에 두는 거예요. 어떤 신호 들어오면 이만큼 받고 어떤 신호 들어오면 이만큼 받고 이건 정해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건 저절로 지가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웅덩이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건 쏠려 들어가죠. 개, 고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습이 돼서 바꾼다. 자, 이렇게 되니까 개와 고양이를 나누는 카테고리죠. 범주죠. 범주화를 신경망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범주화가 바로 뭐예요? 컨셉인 거예요. 컨셉. 개 컨셉, 고양이 컨셉. 컨셉이 이렇게 신경망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다른 예를 들면 우리 망막이에요. 망막을 조금만 그렸어요. 눈내. 여기에 햇빛에 반응하는 정도가 세 가지로 빛에 반응하는 정도가 우리 뇌로 이렇게 전달되는데 뇌로 전달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면 그래서 어느 정도 전달되면 전달된 정도가 얼마이면 합쳐서 오렌지색이야. 합쳐지면 녹색이야. 이런 정도로 구분한단 말이죠. 만약에 이 등급이 100개, 100개, 100개 등급이면 100등급, 100등급, 100등급이에요. 그러면 몇 가지를 구분할 수 있냐면 100만 가지를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 뇌는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지. 우리 시신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경합세포로. 뭐냐면 레드, 그린의 비교, 그 다음에 옐로우, 블루의 비교, 블랙, 화이트의 비교. 이렇게 비교된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망막에서부터 비교된 정도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비교된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값의 햇빛의 밝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비교된 정도만 들어감으로써 어두운 데서도 색깔 구별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진화가 이렇게 비교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대략 10,000가지 정도 색깔을 구별한대요. 그래서 이 등급이 대략 한 20개 정도 등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색깔 구분한다. 자, 이렇게 해서 신경세포가 각각의 반응한 정도가 뭐다라는 거죠. 반응 활성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활성 패턴이 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 되는 거죠. 우리 망막에는 여기 대략 100만 개의 셀이 있어서 100만 개의 세포가 이렇게 빛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 뒤통수를 갑니다. 참고로 이제 뇌에 대해서 남성이 비교적 시각 피질이 많이 발달됐다 그래요. 그래서 보는 걸 잘 본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공간 지각과 관련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운전하고 지도 찾아가고 이런데 좀 잘한대요. 비교적. 이게 꼭은 아니고 여성들은 청각이 상당히 발달돼서 언어 발달이 상당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언어를 일찍 배우고 그래서 가수가 노래하면은 그리고 쓰러지는 거는 여성들이에요. 그게 이제 감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전화 목소리 딱 들으면은 이제 제 목소리 여보세요 딱 들으면 목소리 근사하네 이런 얘기는 남자한테 안 나와요. 여성들에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청각이 상당히 예민해서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시신경이 이 뒤통수로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지고 가는데
어떤 신경으로 본 것들이 요게 이제 몇 가지 화살표로 그렸지만 반응한 정도를 벡터로 그렸을 때 그게 100만 개, 수십만 개 이것이 뒤로 가면서 그 벡터 변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이 학습이 되는 거 또는 어떤 사물에 대한 분별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패턴을 변형시키는 거다. 그래서 뇌가 계산한다, 우리가 추론한다라는 것은 신경망 활성 패턴의 변화를 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다가 다른 것도 다 설명이 돼요.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맛보는 것도 맛의 정도, 단맛, 쓴맛, 신맛, 짠맛 여러 가지 5개를 우리가 그릴 수 없으니까 3차원만 그렸어요. 그랬을 때 그 정도가 이건 무슨 맛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람 얼굴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눈, 코, 입 특징을 들어왔다고 쳤을 때 그 각각의 특징을 받아들이는 신경에서 어느 정도 값들이 되면 누구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신경망의 활성 패턴이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추론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그 얼굴에 대한 인식이 처음 연구됐던 거예요. 이게 이제 UC 샌디에고에서 처음 연구된 건데 64 곱하기 64의 흑백 사진을 보여주고 여기다가 어둡고 밝은 정도만 축출해서 여기에 지나서 다시 얼굴이 복원되게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학습이 되게끔 한 다음에 이런 걸 하면 말이죠. 이 사람의 얼굴이 실제 그 사람 얼굴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찍었던 다른 사진을 보여주면 그것의 정도 값을 여기서 판별해 가지고 존이네, 메리네 그리고 판별을 거의 100% 완벽하게 맞춘다는 거죠. 요즘엔 이것이 발전돼 가지고 주차장이 들어올 때 번호판 착착 읽어내고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그 은닉 유니층이 여기가 구별하는 것은 80개 뉴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상 80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3차원으로만 본다면 그 반응한 정도를 메리, 그다음에 게리, 누구하고 누구는 가깝죠.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하고는 비슷한 얼굴이야. 수치적으로까지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거다. 궁금했어요. 여기서 진짜 뭘 할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게끔 컴퓨터에게 명령 줬더니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인간과 똑같이 구분하지는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시원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계가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능력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아닌 것으로서. 그래서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분별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인간이 상상 못하는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로 세상을 볼 거예요. 인간이 보지 못하는 상상으로서 세계를 하고 세계의 어떤 법칙도 찾고 개념도 찾아내고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런 그 무시무시한 기계가 나오게 되겠죠. 자, 플라톤의 궁금증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이런 삼각형이 실제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삼각형이 분명히 보이죠? 여기 선 없는 거 분명히 아는데 삼각형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뇌에서는 실선이 있는 것처럼 뇌 안에 뇌세포가 반응하는 거예요. 뇌세포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 뇌세포가 이런 걸 반응 잘 못하면 말이죠. 이런 걸 잘 못 보거나 이런 걸 잘 못 보면 죽음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자, 어떻게 될까? 제가 이건 처칠랜드 그림인데 여기가 여우예요. 여우처럼 보이나요? 여우가 이제 이런 걸 봤어요. 그러면 꼬리만 있네 이러면 이제 굶어 죽어야 돼요. 꼬리밖에 없으니까 덮치지 않죠. 내 머리는 꼬리만 있네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순간에 이 쥐 전체 모습이 그려져야 돼요. 상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벌쩍 뛰어서 이거 잡죠. 요거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시원찮은 망원경으로 딱 봤을 때 띠가 보였어요. 목성에 띠가 보였어요. 저건 돌고 있어. 우리도 노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신경망이 학습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학습되어 있는 이런 망들에게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입력 정보가 덜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은닉 유니층이 활성이 다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각형이 삼각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되면 왜 대충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추상적 개념이 어떻게 된다고요? 추상적 개념은 완전한 원이라는 건 뭐예요? 은닉 유니층의 활성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전통적으로 플라톤의 질문에 대답이 돼요. 이제 인공지능을 더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우리 뇌는 다 이런 층층이 딥러닝으로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우리 뇌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좀 하려면, 자, 우리가 이제 법칙을 어떻게 발견하냐. 우리 뇌가 보는 대로 팔이 움직이게끔 신경망이 연결되면 저절로 손이 가는 거죠. 제가 막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도 발은 따로따로 저절로 그냥 중심 잡으면서 그 무의식적으로 다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 신경망 연결로 되는데, 우리 뇌가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정 안구 반사를 예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요렇게 물건을 두고 고개를 요렇게 흔들면 또렷하게 보여요. 근데 이걸 머리는 정지하고 내 손을 움직이는데도 요렇게 움직이면 요 펜이 요게 상당히 포인터가 흐리게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쫓아가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머리로 쫓아가는 건 빨라요. 머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막 뛰어가면서 뭐 야구공이 아주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전정 안구 반사라는 거예요. 아주 신속하게 뭐냐면 우리의 그 귀에 삼반규관, 여기 삼반규관에서 머리가 흔들면 요걸 탁 캐치해 가지고 안구의 이 근육, 눈동자 근육을 탁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개 근육으로 다 바꿔줘서 조절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경계 조절은 딥러닝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어떻게 법칙을 발견하는가, 법칙은 뭔가,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본 것을 여기에 보는 대로 손을 뻗어서 잡는다고 봅시다. 움직이는 걸. 그러면 T1에 있을 때 이 T1으로다가 손을 쫙 뻗으면 T2에 가 있어요. 얜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신경망 하나를 더 두는 거죠. 신경망을 더 둬서 얘가 보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움직일 때마다 여기에 움직이는 걸 딱 보고서 요것에 따라서 그래서 척 뻗어가지고 잡는 거죠.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설, 이론, 일반화, 법칙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이것은 신경망 활성 패턴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개념이라는 건 중력, 그러면 중력은 단어에 대응하는 것이고 모든 물체는 중력장에 놓인다. 법칙은 문장에 대응하는 거로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어요. 전통적으로 언어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근데 현대적으로 접근하면 뭐예요? 개념이든 법칙이든 다 뭐예요? 신경망 활성 패턴이다. 언어적으로 보면 안 된다. 우리 지식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들을 언어적으로 접근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뇌는 그런 걸로 꽉 차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학습이 되는 것들은 이 신경망이 갖고 있는 자기 조직화 능력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이제 답을 찾아가는데 오류 값을 수정해 가면서 찾아가는데, 이걸 수정하면 이게 안 맞고 이걸 수정하면 저게 안 맞고 저게 안 맞으면 이게 안 맞고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2010년도 컴퓨터의 대단한 능력이 발달이 나오기 전에 이런 신경망 인공지능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었어요. 최근에 이런 능력을 발휘했던 거죠.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뇌는 말이죠. 자기 조직화하는 이걸 복잡계라고 그래요. 컴플렉스 시스템.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꺾이죠.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온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세상은 복잡계로 돼 있어서 그렇다. 나무젓가락을 힘을 주면 조금 휘어지죠. 더 힘을 주면 좀 휘어져요. 더 힘을 주면 점점 더 힘을 주면 어느 순간에 뚝 부러집니다. 그게 복잡계다. 옛날에는 그건 법칙이 안 맞아. 이렇게 쳤지만 이걸 요즘엔 다 수학적으로 예측하고 계산하는 툴들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복잡계 이런 수학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이 신경망에 이것에 오류값을 주어버리면 학습이 돼서 어느 요걸 갖다 어느 학습이 요까지만 끝나서 요게 최종적으로 학습이 잘 신경망이 조절된 학습이야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여기가 끝인가 아니면 더 밑에도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학습이 끝난 거를 오류값을 또 줘요. 도루. 그래서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여기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더 좋은 값이 있었구나, 이런 거죠. 다시 뭐래서 다시 학습을 시킨다. 재학습시킨다. 흔든다. 이미 알고 있는 걸 의심한다, 이런 거죠. 제가 여기에 착안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 내가 이루고 있구나. 내가 뭘 하고 있구나. 나를 알아챔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명상이라는 것도 나를 알아챔이에요. 여기 호흡하면서 숨 쉬면서 숨 쉬는 걸 나는 못 느껴. 보통 때 숨 쉬는 걸 느껴봐, 이런 거죠. 날숨, 들숨,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걸 느껴봐. 그래서 평소에 의식 안 하던 걸 자꾸 의식하는 연습. 그래서 내 상태를 자꾸 의식하는 거 이러면 그것으로 내가 행동 조절, 습관을 교정하고 뭐 이런 걸 바꿀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치아에 이빨이 패이는데 꽉 씹어서 힘을 주기 때문에 밤에 입을 꽉 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밤중에. 그래서 이게 이 옆에가 패인다는 거예요. 칫솔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알고 여기다가 뭘 끼워요. 입에다 뭘 끼우는 걸. 그걸 하면은 이것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자요. 이게 괴롭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제가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냐면 의식하자. 이걸 딱 빼버리고 이제 입을 자기 전에 딱 넣고선 힘 빼. 그러면서 이 근육을 입을 약간 소관해서 벌리고 꽉 물지 않고 평소에도 물지 않으려고 그러고 남들이 그래요. 턱 근육 어디 갔어? 그래요. 이게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꽉 물지 않아요. 더 이상 패이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가 의식하면 자기 거를 고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의식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의식 패턴이 바뀐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가설입니다, 이건. 그래서 옛날에 이게 뉴턴이 이랬을 거다. 그 당시에 갈릴레오 학설도 좀 배웠는데 주로 아리스토텔레스 걸 배웠대요. 아리스토텔레스 거를 배우다가 그러다가 이게 맞아. 그리고 요 꼭지 여기를 끌게라 그래요. 어트랙터 끝점. 여기 빨려 들어가는 끝점. 이게 맞아. 이게 이래 돼. 그리고 흔들어 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조직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뇌 안에서 스스로 뇌가 이제 답을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 질문하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리입니까? 토끼입니까? 오리로 보였다? 토끼로 보였다. 이 그림을 보면 또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젊은 여자로 보였다가 노인으로 보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오리만 보고 오리만 본 사람, 토끼를 본 적이 없어. 그 사람 보고 야 다르게 생각해봐. 왜 넌 오리만 보이냐? 딴 건 안 보여? 이렇게 하면 그냥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이 신경망에서 다시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의식하기라는 것은 되돌리는 거예요. 리큐런트 프로세싱을 하는 것이 의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가 새로운 걸 본 경험이 있다면, 그러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토끼로도 보이네, 오리로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다른 공부를 해야 된다. 자기 전공 이외에 다른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 인터넷에 유튜브 보면은 창의적이려면 말이죠.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다르게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혁신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혁신해야 돼요. 혁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말이 없어요. 혁신을 하려면 이미 많은 걸 알아야 돼요. 많은 걸. 그래야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 그래서 이런 게 신경망이 생긴다면, 그렇죠? 다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흔들어야 돼요. 뇌는 말이죠. 그렇게 신경망을 또 자기가 학습해서 스스로 잘못된 걸 바꾸게 돼요. 그렇게 연결이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를 다 다양하게 공부를 해두면 이 분야에서 공부한 걸 다른 분야에 접목해서 새롭게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통섭적으로 연구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통섭이 뜨는 게 시기가 돼가지고 통섭 아니야. 융합이 맞아. 그래서 융합해야 돼. 통섭은 가짜야. 통섭과 지적 사기 이런 책까지 썼어요. 논문집으로. 그런데 사실 보면 말이죠. 그 안에 보면 통섭 얘기하다가 뭐로 바뀌냐면 포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통섭이 틀렸어. 왜냐하면 포섭하니까. 포섭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스며서 조금씩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논리적 오류를 범하면서 통섭이 아니야. 그러면서 결국 융합이 맞아 그러는데 서울대 융합대학원 있죠. 거기는 2년, 3년 계약직 교수 연구자들이 있어요. 그 연구 끝나면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거기도 몇 번 세미나 가서 일부러 참석해 봤는데 융합이라는 건 이 기술, 저 기술, 저 기술, 저 기술을 끌고다가 제품 개발.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개발 못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게 컨버전스라는 거고, 컨실리언스라는 거, 통섭이라는 거는 인지과학이라는 걸, 우리가 지적인 것이 뭐야? 이런 거 자체를 수십 년째, 금요일 오후만 되면 다 모여가지고 매주 토론하고 발표하고 그래서 계속 공부해 가는 거.
요게 통섭. 학문적 연구는 통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섭인지 융합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에이 융복합 하는 거야. 요즘에 또 융복합이라는 번질 수 없는 용어도 또 나오고 그랬어요. 하여튼 대학에 있는 분들도 이런 용어는 좀 알고 써야 되는데 하여튼 개념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다시 우리가 창의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다. 폭넓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비판적 질문을 해야 된다. 그중에 특히 당연하게 생기는 가정조차도 의심해 본다라는 거죠. 아까 의미가 뭐야? 러셀이 대상에서 오는 거야 그랬대. 그 대상에서 오는 게 맞아? 이럴 때는 안 맞는데 의미가 이중적으로 쓰이고 막 삼중적으로 쓰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한 것의 가정, 당연한 가정도 의심해 본다. 여기 여러분들은 이미 아는 책이에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이 책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창의적 과학 탐구를 위해서 과학자는 과학을 철학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서양의 대가의 과학자들은 철학을 과학자가 왜 연구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창의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창의성을 위해서 창의성 그런 얘기 그 사람들은 안 하죠. 근데 공부를 안 해. 예, 왜? 어려우니까 수학도 안 하고 과학도 안 해. 이게 계산하기 귀찮아. 안 해. 그러니까 재밌게 할게. 재밌게. 자,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수학도 조금 해야 되지.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공부해야 된다. 스템 교육이라는 거. 그게 재밌게 공부해요. 창의성 교육이 안 되니까 한국 애들 창의성 교육이 필요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미국 애들이 스템 교육한대. 그거 가져와. 이거 창의성이야. 전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건 그냥 가져온 거고 걔들은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좀 하게끔 만들라고 그렇게 재미있게 공부하게끔 만든 거고 사실은 철학적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떤 질문든지 질문 던지게 하고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처음에 인공지능 나올 때는 철학이 필요했다면 지금 인공지능도 철학이 필요해? 자, 제프리 힌튼이 수학 실력이 없어가지고 낙제했다 그러죠. 그래서 철학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이 제프리 힌튼의 얘기입니다. 철학은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것을 가르쳐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수학과 프로그래밍의 그 해답을 찾는 도구가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딴 사람의 글에서 제가 좀 펌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철학 공부는 필요한 거다. 근데 어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콜링우드 얘기를 빗대어서 자신의 학문을 철학적으로 사유해 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조수나 모방자를 못 벗어난다. 그 다음에 철학자가 과학을 공부해 보지 않았다면 철학을 할 때마다 멍청한 철학을 할 거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했다. 이 얘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여기다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나중에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을 보시면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제가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번역책을 저도 갖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옛날에 읽어볼 때 창의성을 연구하느라고 여기저기 쳤다. 이걸 볼 때 이 책에서 뭐 대단한 걸 보여주는 건 없어요. 이 말만 상당히 쓸모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거 하나는 분명히 잡았던 거죠. 자, 그런데 과학 철학 공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쉽게 공부하게 하려고 쓴 겁니다. 이 우리나라에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께 자신 있게 질문하는 그 수업을 좀 해보세요. 근데 그러려면 이 좋은 질문을 잘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옛날에 어떤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왔고 또 그 대답도 문제가 있어서 또 어떤 질문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바보 같은 옛날 질문을 또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다는 점에서는 철학사를 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옛날서부터 어떤 생각들이 있었고 그런 생각들이 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불가피하게 4권으로 이렇게 제가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거고요. 이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걸 얘기한다면
제가 의식하면 뭔가 새롭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의식을 우리가 내가 의식하고 뭘 한다라고 하지만 이 실험을 보면 말이죠, 벤자민 리벳이라는 이런 실험이 있어요. 벤자민 리벳이라는 사람이 한 실험. 내가 여기다가 뇌파기를 딱 해서 손가락을 움직이면 여기 뇌파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신호가 탁 나오게끔 검출이 되게끔 해놓고 내가 움직였지, 그리고 시계바늘 돌아갈 때 거기 딱 해서 딱 움직이잖아요. 그 시간 200mm, 300mm 전에 여기서 이미 결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지 하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죠. 내가 움직여야지 그러지만 그 전에 무의식적으로 뇌에서는 결정이 이미 끝났다. 우리의 의식적 결정이라는 게 사실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챗GPT가 헐루시네이션 하는 거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식이라는 것에 상당히 중요하게 의미를 두고, 그것을 잘 하는 의식, 그게 바로 논리적으로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궁극적 질문 던져서 그걸 다시 뒤로 돌리는 거를, 그래서 뒤로 돌려서 다시 학습을 시키는 걸 촉발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는 그건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그런 기능이 있다. 의식을 새롭게 연구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인공지능 지금 요즘에 그 GPU 갖고 인공지능 챗 GPT 만들어가지고 바람을 일으켰지만 이거 갖고는 한계에 있다. 데이터가 더 많아져도 더 오류를 줄이지 못하는 한계가 지금 발견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의 문제점은 어디로 돌파를 세워야 되느냐. 지금 근본적으로 CPU 뭔가 반도체가 뭔가 하드웨어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세계적인 인공지능 학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거를 뇌를 닮은 하드웨어를 본격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걸 잘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한국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별로 사람들에게 호응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뜯어고치고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연 인간보다 뛰어난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올 거냐? 충분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추상적 개념이 뭐고 일반화가 뭔지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컴퓨터가 뭐예요? 학습을 할 때 그 오류를 줘서 새롭게 학습시키게 해요. 이미 의식과 같은 기능을 지금 인공지능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개발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고요.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로봇을 개발하는 연구자인데 자기 로봇에는 의식을 넣어서 상당히 안전한 로봇을 만들겠다. 이런 목적을 두었어요. 의식이 있으면 큰일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식을 넣어서 상당히 안전하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도덕적 존재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데도 이 위험한 걸 해야 되느냐. 상당히 우리가 생존에 상당히 안보에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강대국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고요. 정확하게 1시간 반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